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방역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희귀 혈전증 판정을 받고 숨진 30대 남성에 대해 백신과의 인과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백신 속도전 속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의 5접종 사례도 속출해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 진압 중 순직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대장님을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는 후배 소방관의 조사에 식장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경선 일정과 관련해 지도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연기 불가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야권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이른바 윤석열 X파일에 두고 일제히 정치 공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의혹 영상을 공식 유튜브에 올렸다가 비공개로 전환하자 이 대표는 실수로 이해하겠다는 말로 응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예술기금 선정 과정에선 누군지 알 수 있는 영상 인터뷰가 있어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왔습니다. 현역 육군 대령이 또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 보직 해임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육군에서 보직 해임된 성폭력 가해 간부 18명을 살펴봤더니 94%가 부하 여군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가 만났습니다. 방한 중인 성김 미 대북 특별대표는 조건 없이 만나자는 미국의 제의에 북한이 긍정적으로 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후 희귀 혈전증으로 사망한 30대 남성에 대해 처음으로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했습니다. 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고 5접종 사례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 접종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까 우려도 큽니다. 심가현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지난달 27일 아스트라제네카 잔여 백신을 맞고 희귀 혈전증으로 사망한 30대 남성에 대해 방역당국이 백신 인과성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지난 2월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백신과 사망의 인과성이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백신의 부작용으로 확진 시 심한 두통과 구토,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얀센 백신 접종하고 난 다음에 4일부터 28일 이내에 평소보다 작은 충격으로 멍이, 출혈성 반점이 생기는 경우 의심을 하고 의료기관에 방문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5접종 사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의 5접종이 잇따르자 의료 현장에서는 방역당국이 접종자 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필요한 소통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문에 대해서 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얀센 백신 접종 위탁 의료기관 신청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을 먼저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거든요. 너무 급하게 하는 것보다는. 방역당국도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시간이 좀 더 촉박하게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일선 보건소나 또는 일선 모든 의료기관까지 전달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점들은 있어서. 잔여 백신은 네이버와 카카오 앱으로만 접종한다고 했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버티기 접종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신이 있는지 물어봤었거든요. 없다고 얘기하길래 나올 때까지 제가 기다려 보겠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2-3시간 정도 기다리다 보니까 저한테 백신이 가능하다고 얘기해서 맞았습니다. 의뢰 없는 백신 속도전 속 접종 현장 곳곳에서 혼선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어제까지 전 국민의 29.2%, 그러니까 1,500만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3분기에는 50대와 40대 이하를 중심으로 2,300만 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되는데 주로 화이자와 모더나를 접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백신들이 줄줄이 들어올 거거든요. 권영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신 접종 대상자가 예진표를 들고 접종실에 들어서고 의료진이 팔에 주사를 놓습니다. 2-3일 정도 호탈 뻐근하실 수 있고요.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얀센에 이어 국내 4번째 승인 백신인 모더나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디를 가도 나는 아프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요.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정부의 상반기 목표를 초과해 1,500만 명을 넘었고 접종률도 30%에 근접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7월 중순까지는 2차 접종이 주로 이뤄질 예정이고 1차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76만 명에 대해선 화이자 백신으로 교차 접종이 진행됩니다. 코박스 물량하고는 상관없이 조기 접종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으신 분들의 2차 접종은 화이자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접종을 못한 60에서 74세 대상자 약 20만 명은 다음 달 5일부터 17일까지 화이자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하게 됩니다. 이후 50대를 시작으로 3분기 2,300만 명에 대한 일반인 접종이 본격화하고 주로 맞게 될 백신은 화이자와 모더나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3분기 8천만 회 분량의 백신이 공급될 것이라며 백신 수급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57명으로 엿새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델타 변이 등의 위험이 여전하지만 백신 접종자 수가 늘고 신규 확진자 수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다음 달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방역 관리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27년 동안 재해 현장을 누빈 김 구조대장은 가족과 동료들의 눈물의 배웅을 받으며 영면에 들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동료를 먼저 대피시키고 자신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고 김동식 구조대장. 김 대장의 영결식이 유족과 동료의 깊은 애도 속에 거행됐습니다. 고인은 하마의 현장 맨 앞에서 생명을 구하는 길을 열었고 모두의 안전을 챙기며 가장 나중까지 길을 지켰습니다. 한솥밥을 먹던 동료는 대장을 지키지 못했다는 무거운 마음을 억누르며 힘겹게 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대장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믿고 의지하셨을 텐데 지켜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편히 영면하시길 우리 모두 기도드립니다. 김 대장은 지난 17일 화재 진압을 위해 동료 4명과 함께 지하 2층에 투입됐다 불길이 심해져 홀로 고립됐습니다. 이후 실종 48시간 만에 입구 50m 앞에서 발견돼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고인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1계급 특진과 녹조 근정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27년 동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다 순직한 고인은 대정 현충원에 안장돼 영면에 들었습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이번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직후 8분 동안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야말로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놓친 정황이 드러난 거죠.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쿠팡 물류센터 내부 CCTV입니다. 지하 2층의 물품 창고 진열대 선반 위쪽 콘센트에서 불꽃이 튑니다.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이 8분 동안 지체됐다는 소방 관계자 발언이 나왔습니다. 고 김동식 구조대장의 빈소를 찾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면담에서였습니다. 오작동이 많고 그렇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면 한 번 울렸을 때는 저기 화재로 피난을 해도 2번이면 이건 가짜야 또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도 아마 8분 정도 꺼놓은 거로 저희가 현재까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잦은 오작동으로 누군가 잠가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스프링클러는 천장에 설치하는 자동 소화 설비로 실내 온도가 높아지면 화재 경보를 울리고 소화수도 뿜어냅니다. 화재 초기 8분은 천금 같은 시간입니다. 내화 건축물에서 8분이라고 하는 시간이면 보통 전실 화재, 실내에 있는 가연물이 모두 전체가 다 불이 붙는다라는 시간입니다. 스프링클러 정상 작동 여부를 수사 중인 경찰은 임의로 조작한 경위가 밝혀지면 관련자를 처벌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는 쿠팡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주변 비닐하우스에 불티가 날아와 커다란 구멍이 나고
분진이 마을을 덮치는가 하면 연기를 마셔서 병원 치료를 받는 등 인근 주민들의 고통도 큽니다. 이 분진이 10km 이상을 날아가거든요. 윤기란 기자가 피해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와 5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마을입니다. 비닐하우스엔 구멍이 뚫렸고 밭을 비롯한 바닥 곳곳엔 시커먼 물체가 떨어졌습니다. 건물 단열재, 우레탄 불티가 날아온 건데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여기 새까맣 떴는데 뭐 말도 못해. 대충 내가 여기다 방어다 놓고 했는데 딱 닫혔어. 이게 먼지가 돼. 주변 100여 곳의 비닐하우스에도 이렇게 크고 작은 덩어리가 날아왔는데 여기에서 나온 분지는 10km 이상 떨어진 이천시청까지 날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마을을 덮은 연기로 몇몇 주민이 졸지에 이재민이 됐고 30명 이상이 두통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다음 날엔 비가 내리면서 유해 물질이 녹아 땅에 스며들었을지도 걱정입니다. 두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는 좀 메스꺼움, 기관지 컬럭컬럭한 논밭의 토양에 쌓이면서 그게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지금 그것이 최고 걱정스럽습니다. 쿠팡 측에서 아무런 사과도 없다며 주민들이 단체 행동을 예고한 가운데 이천시도 피해 내용을 모아 보상을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대선 경선 연기 문제를 논의합니다. 물론 이 경선 일정을 미루는 건 당무위나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부담을 느끼도록 할 수는 있거든요. 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오늘도 흥행을 위해서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재명계 쪽에선 이러면 전쟁을 하자는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오전 10시 반에 의원총회를 열어 대선 후보 경선 연기 여부를 논의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 전해숙 민주당 최고위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연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선거라는 것은 잔치 아닙니까? 잔치. 잔치집에 손님도 없는데 자기들 혼자 어떻게 잔치를 합니까? 무난히 질 것 같은 선거를 한다는 것을 저는 막아야 된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경선 연기가 당헌 개정이 아닌 당무위 의결사항이라며 송영길 대표를 거듭 압박했고 당헌 당규에 맞지 않게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아마도 당내에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죠. 대권 도전에 나선 민주당 이광재 의원과 최문순 강원지사도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통 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경선 연기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규민 의원은 어린 학생들도 시험 공부 안 했으니 시험 날짜를 연기하자고 하지 않는데 내가 이길 수 있을 때까지 연기하자고 해서야 되겠느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각 대선 캠프가 경선 일정을 두고 감정 싸움 양상까지 보이면서 의원총회를 둘러싼 신경전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경선을 미루느냐 그대로 진행하느냐 이 일정에 키를 쥐고 있는 송영길 대표는 텃밭인 광주를 찾았습니다. 아무래도 연일 호남에 공을 들이고 있는 국민의힘을 의식한 듯하죠. 여기서 송 대표는 의총은 경선 연기를 결정할 수 있는 단위가 아니다라면서 지도부가 판단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어쨌든 어느 한쪽은 분명 반발할 결론을 내야 합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텃밭인 광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주재했습니다. 국민의힘 호남 공략에 대응하는 차원인데 정작 관심은 내일 의원총회로 쏠렸습니다. 어떻게 조율하실 생각이신지. 의원총회는 경선 연기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단위는 아닙니다. 반 이재명계 의원들이 요구하는 당무위원회 소집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어 당무위원회에 붙일 사항이 아니냐는 대표와 지도부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칙을 강조하며 연기 불가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일 의총에서는 표결 없이 의견만 모은 뒤 오후에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송 대표는 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2명의 탈당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필요하다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선 일정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든 유력 대선 주자의 반발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정치권에서 계속 윤석열 X파일이라는 게 논란이 되자 야권에서 일제히 공작 정치라며 반발했습니다. 여당 쪽엔 파일을 공개하라. 야권 내부에는 X파일을 봤다는 사람을 조사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정작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선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에서는 일제히 윤석열 X파일 논란을 공작 정치라 규정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문제가 될 내용이었으면 진작에 됐을 것이니 특별한 내용이 없을 거라며 한번 공개해보라고 맞섰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라면 수사기관에 넘기시고 도덕적으로 지탄받을 내용이라면 즉각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받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이것은 정치 공작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앞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이어 내부 공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X파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야권 출신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을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여당이 공작을 시작하고 야권 내부에서는 부채질을 했다며 양쪽 모두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치 공작은 통상 반대편에서 이루어지지만 이해 타산이 맞으면 과거의 북풍 공작처럼 때로는 적과 아군이 섞인 협공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여당은 X파일 논란의 책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본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X파일에 관심 없다며 윤석열의 국가 비전 파일을 보여달라고, 정청래 의원은 간보기 정치를 하니 X파일이 중독성 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X파일 문제에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는 짧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신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을 캠프에 영입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 X파일 논란 확산을 피하며 캠프 정비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의혹을 정리했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 논란이 뜨겁죠. 정치부 전정희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이 윤석열 X파일이 있으면 나한테 좀 보내다오라는 문자를 제가 여러 번 받았습니다. 네네. 혹시 정 기자는 X파일 봤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오후에 기자들 사이에서 돌던 가짜 X파일만 좀 저도 봤고요. 봤습니다. 네, 대신 X파일 논란의 도화선이 된 정치평론가 장성철 소장에게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물어봤는데요. 네네. 네, 장 소장이 본 X파일은 두 가지 버전이라고 합니다. 각각 A4 용지 10장 정도로 합쳐서 20장 분량이고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의혹을 총정리해 놓은 문건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공격 방법까지 적혀 있다고 합니다. 각 인물별 의혹들을 쭉 나열해 놓고 맨 마지막에 이것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된다. 이것은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이것은 청문회 때 확인이 됐다. 이런 정치적인 판단 부분까지 들어가 있는 문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정리해놓고 정치적인 판단하고 공격 방법까지 언급이 돼 있다. 예. 제일 궁금한 건 대체 어떤 의혹이 있느냐는 겁니다. 네, 장 소장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내용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인데요. 다만 윤 전 총장과 아내 그리고 장모 등 윤 전 총장 일가와 관련된 의혹들이 총 정리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 관련 의혹들은 지난 2019년이죠. 윤 전 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쟁점이 됐던 사안들입니다. 특히 윤 전 총장 측근인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무마 의혹이 대표적인데요. 네. 당시 윤 전 총장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하다가 관련 녹취가 막판에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죠. 저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선임시켜준 게 없다는 거, 변호사 선임은 형제들이 결정했다. 그럼 나는 사건에 관여 안 했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있다면은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 전 총장 처가에 대한 공세도 이후에도 계속됐었는데요. 윤 전 총장은 지난해 국감 때 관련 의혹을 적극 반박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정치적인 사건으로 워낙 공격을 많이 받아왔은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2012년 결혼 직후부터.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이 공무원이다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는 과거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 등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를 해드렸지만 윤 전 총장 측은 대응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해도 지금 여러 군데서 지금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X파일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청문회 준비단이나 여야 정치권에서 청문회 준비를 위해 모은 자료가 지금의 X파일이 된 것 아니냐는 건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거는 없다는 얘기도 되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시 이제 또 모든 게 공개된 것은 또 아니니까요. 네, 재밌는 점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와 비교하면 공수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당시 공격수 역할을 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어를 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공격수로 바뀐 건데. 그렇네요. 네, 이렇게 바뀐 상황에서 당시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새로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그리고 X파일을 거론한 장 소장은 윤 전 총장과 관련된 의혹이 워낙 많다 보니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였다고 논란에 불을 지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런 말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최재형 원장이 결심을 굳혔다. 그리고 공간의 짐을 정리 중이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이르면 이번 달 안에 감사원장을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재형 등판설에 박병석 국회의장도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현직 기관장의 정치 참여는 그 조직의 신뢰와 관계된다는 점에서도 매우 논란적인 사안일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 한 의원은 8월 말 경선 일정을 감안하면 최 원장의 사퇴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야권 대선 지형이 그야말로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전정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의혹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비공개로 전환을 했죠. 이를 두고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내려달랬자 내려준 거다. 그래? 그럼 자신 있으면 다시 올려라.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수천만 원대 예술기금 선정 과정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면접을 하고 어떻게 대통령 아들을 안 뽑을 수 있었겠냐는 거죠.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최고위원은 지난 18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복무 당시 지원 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 공식 유튜브에 관련 영상까지 올렸다가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는 중에 지원 자격이 없는 국가사업에 참여했다는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이 영상을 내리자 실수로 이해하고 협치 기조는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부탁으로 영상을 내려준 것을 마치 민주당이 실수한 것처럼 말했다고 반박했고 이 대표는 내용에 자신이 있으면 다시 올려보라고 받아쳤습니다. 졸업생 신문이었던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계속 그런 거 찾아가지고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병무청 실사에서도 그다음에 검찰 조사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하고. 이 대표는 오늘 SNS에 당시 선발위원장을 맡은 분도 입장을 밝혔다며 민주당의 노고가 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MBN이 단독 보도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예술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 영상 인터뷰가 있었다며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대통령 아들을 영상으로 직접 인터뷰했을 때 과연 아무런 압박을 느끼지 않고 심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었을지 국민들께서 굉장히 의아하게 느끼실 겁니다. 배 최고위원은 암묵적 특혜는 없었는지 확인하겠다며 해당 기관의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숨지게 한 두 피의자들에게 살인죄보다 더 형량이 무거운 보복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또 피해자를 강제로 서울로 데려올 수 있게 도운 고등학교 친구도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친구를 오피스텔에 감금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와 B씨. 지난 15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습니다. 친구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보복범죄 가중처벌 등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지난해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뒤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서울로 올라오게 해 감금 폭행했다고 본 겁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를 확보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특가법상 보복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경우 최소 형량이 10년입니다.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 상당을 가로챘을 뿐만 아니라 고소취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뒤 경찰관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경찰은 지난 3월 말 대구로 올라오기 전 피해자의 동선을 알려준 고등학교 친구 1명도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2명과 추가로 불구속 입건한 피의자 1명, 총 3명을 내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5명을 폭행했습니다. 이 남성은 아파트 단지 인근 주민으로 피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죠. 이 남성의 주장은 역시나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에 나지 않는다였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성 2명이 한 남성을 꼼짝 못하게 누르고 있습니다. 주민 5명을 폭행하고 도망가던 남성을 다른 주민들이 붙잡은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사람을 때리고 다니는데 지금 계속 죽고 있는데 빨리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건은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일어났습니다. 2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등학생 4명을 주먹과 발 등으로 때렸습니다. 남성은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한 50대 여성 주민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여고생 1명은 눈가가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피해자들과 전혀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술 먹고 기억이 없다 그러죠 뭐. 경찰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정광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첫 번째 키워드가 영웅돼지의 죽음입니다. 네. 아니, 돼지한테 영웅이란 칭호가 붙었어요? 지난 2008년에 중국에서 쓰촨 대지진이 일어났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때 아주 극적으로 구조된 돼지 얘기입니다. 무려 지진 발생 36일 동안 매몰돼 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돼서 영웅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이 36일 동안 매몰돼 있으면서 원래는 이 돼지가 150kg 정도 됐던 몸무게를 갖고 있었는데 50kg으로 줄었지만 비교적 건강하게 구조가 됐었습니다. 100kg이 빠졌는데 살았다고요? 네. 영웅이란 칭호 받을 만하네요. 그런데 그 영웅 돼지가 죽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쓰촨 대지진을 이겨내기는 했지만 흐르는 세월을 막을 수는 없겠죠. 네. 이 영웅 돼지는 지난 16일 태어난 지 14년 만에 자연사했는데요. 돼지는 자연 상태에서 평균 수명 10년에서 15년을 산다고 하니까 천수를 누린 셈입니다. 천수를 누린 거 보니까 그러면은 아무도 잡아먹지 않았다는 거죠? 네. 당시에 이 영웅 돼지의 구조에 대한 중국 국민의 관심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 돼지는 국민적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지엔창이라는 이름을 얻기도 했는데 돼지를 뜻하는 주와 굳건하다는 뜻의 찌엔, 강하다는 뜻의 창을 합친 이름입니다. 구출 이후에는 이 전문 사육사의 돌봄을 받았고요. 한약재까지 먹이로 줘서 몸무게가 400kg까지 늘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출 당시에는 50kg까지 줄었던 걸 생각하면 몸이 8배까지 늘어서 진짜 이 돼지가 된 셈이죠. 쓰촨 대지진이라는 고난을 상징했던 영웅 돼지의 죽음에 중국인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찌지 않았으면 조금 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찬장 뒤진 코끼리. 이 영상 화제더라고요. 네, 이 태국 남부 가정집에서 발생한 일인데 생각만 해도 좀 황당한 일이죠. 네. 영상 보시는 것처럼요. 거대한 코끼리가 가정집 부엌 벽을 부수고는 천장처럼 보이는 선반 이곳저곳을 뒤지고 있습니다.
먹을 걸 찾으려는 것 같은데 음식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비닐봉지를 입으로 가져가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다행히 코끼리가 이 집주인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 많은 벽 중에서 딱 부엌이 있는 곳에 벽을 뚫은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가 어떻게 사람 사는 집을 이렇게 찾아와서 뚫었죠? 이 태국 남부 시골 마을에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한 주택도 코끼리가 침범해서 훼손된 일이 있었는데 당시 태국 정부로부터 5만 바트, 우리 돈 약 180만 원을 배상받기도 했답니다. 네. 집주인은 해당 코끼리가 평소에도 먹이를 찾아서 자신의 집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몇 차례 봤기 때문에 낯이 익었다고 했는데 이 농지 개발이 확대되니까 코끼리 서식지가 줄어든 게 코끼리를 민가로 이렇게 내몰고 있는 셈입니다. 무조건 코끼리 탓만 할 수도 없는 일이네요. 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340g 미숙아의 기적. 기적이라고 하니까 훈훈한 얘기인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태어날 때 몸무게가 340g에 불과해서 이 아이의 생존 확률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됐었는데 이 미숙아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미국 현지에선 0%의 기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신생아 평균 몸무게가 3.2kg이라고 하는데 340g은 그러니까 평균 신생아의 10%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네. 이 아이는 생존에 성공한 가장 미숙한 신생아 사례로 기네스 기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잔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예. 임신 기간이 원래 10달이잖아요. 네. 그럼 이 미숙아는 얼마나 일찍 태어난 겁니까? 이 아이는 예정일보다 131일이나 빠른 21주 2일째 세상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임신한 지 채 6달도 안 돼서 태어난 거죠. 그러네요. 생존을 위해서 병원에서 6개월 이상 계속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12월에야 퇴원했고 최근에 돌을 맞았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조산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런 당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나는 항공모함이다. 항공모함이 그야말로 자태를 위용을 뽐낸 겁니까? 그 위용을 뽐냈습니다. 이 미국 해군이 플로리다주 해안에서 실시한 충격 검사 영상이 화제입니다. 항공모함 인근 수중에 폭발물을 설치한 뒤에 폭발에 따른 충격 정도를 점검하는 실험인데요. 네. 리터 규모 3.8의 폭발이 항공모함 바로 앞에서 있었는데 10만 톤급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은 미동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네요, 진짜. 이쯤 되면 나는 정말 항공모함이다라고 자부할 만한 정도가 되겠죠. 충격 검사가 꽤 오랜만에 실시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왜 저런 걸 하는 겁니까? 미 해군이 항공모함을 상대로 충격 검사를 벌인 게 지난 1987년 이후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최근 남진국해에서 중국과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것과 떼어놓고 이번 실험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미 해군은 이번 실험을 통해서 기뢰나 어뢰 또 대함미사일의 타격을 입었을 경우에 항공모함 내에 있는 컴퓨터와 원자로 각종 센서의 내구도를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중국 보라고 실험을 했다라고 해도 되겠네요. 지금까지 정광재 정치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이 건을 포함해 육군에서 현재 보직 해임 상태인 성폭력 가해 간부 18명을 전수조사해 보았습니다. 사건의 94%는 피해자가 후임 여군이었고 가해자는 대부분 1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 간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직 해임이 돼도 월급은 전액 다 수령해 가고 있었습니다. 일반 공무원만 돼도 30%를 감액하는데 말이죠. 노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강원도 모 육군부대 A중령은 지난달 여성장교를 성희롱하고 강제추행해 보직 해임됐습니다. 이후 여부사관 2명도 해당 중령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A중령을 포함해 현재 육군에서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보직 해임돼 조사를 받는 장교와 부사관은 모두 18명. 이들을 전수 분석해봤더니 이 가운데 94%인 17명이 후임 여군을 상대로 성폭력을 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해자를 계급별로 보면 대령 1명, 중령 1명, 상사 5명 등으로 대부분 10년 이상 복무한 간부들이 위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보직 해임된 군인도 월급은 전액을 고스란히 챙기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군인사법상 현업에서 제외된 보직 해임자도 월급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해임 뒤 2심 재판 때까지 7천만 원을 챙긴 중령도 있었습니다. 군인의 경우 공무원과 달리 보직에서 해임된 채 임무도 없는 상태에서
매월 수백만 원의 봉급을 전액 수령하고 있습니다. 제 식구 감사기로 비칠 수 있으므로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내일 국회에서 열리는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는 국방장관 등을 상대로 국내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근절 대책을 강력 주문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할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되레 이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숨진 여중사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무려 4차례나 보고서에서 삭제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또한 사건 당시 가해자 얘기는 듣지도 않은 채 불구속 의견부터 보고가 된 것에도 모종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 은폐를 지시한 의혹의 당사자는 성추행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인 이모 대령. 군 인권센터는 사건을 수사한 실무자가 이 중사의 사망 다음 날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라고 적었는데도 이 대령이 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례나 실행위를 한 거죠. 안 됩니다, 빼라. 안 됩니다, 빼라를 이제 4차례 주거니 받거니 했다라는 것이죠. 실제 군사경찰단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보고에서 이모 중사의 죽음을 단순 사망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 군 수사관들이 통상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를 마무리한 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해자 얘기는 듣지도 않은 채 일선부대 수사계장이 불구속 의견부터 상부에 보고했고 여기에 모종의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범위에 넣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건 수사 중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기가 제한됩니다. 국방부 측은 사망 사건 관계자와 접촉한 공군본부 공보정훈실을 압수수색하고 가해자인 장중사에 대해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MBN 뉴스 조동욱입니다. 부하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오 전 시장 측은 강제가 아닌 우발적 기습추행이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치매 증상까지 있었다고 강변했는데 피해자 측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자를 눌러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법원으로 들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발걸음을 빠르게 옮깁니다. 피해자 측이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게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 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취업 제한 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 치상 등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범죄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권력형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오 전 시장 측은 기습추행으로 인한 치상을 강제추행 치상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오 전 시장이 치매 증상이 있어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반성 봉사하며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부산지법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얼마 전 서울 노원구에서 아파트 경비원 16명이 갑자기 집단 해고되면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었죠. 다행히 이들의 복직이 허용되며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만 이런 일방적인 해고가 진짜 합법적으로 가능한 건지는 궁금합니다. 정태훈 기자가 사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얼마 전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로부터 해고된 경비원 16명이 주민들의 시위 끝에 복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고 당시 경비원들에게 전달됐던 통보가 문자메시지 하나였던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한지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법적으로 부당합니다. 하지만 고용 구조에 따라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직접 경비원을 고용하지 않고 별도의 경비업체를 두고 운용합니다. 다시 말해 경비원들은 일하는 장소만 아파트일 뿐 해당 경비업체 소속 근로자인 셈이죠.
보통의 기업이라면 인수 등으로 회사가 바뀔 경우 인적 조직 또한 그대로 넘어가게 돼 있지만 이 경우 아파트와 각 업체 간의 계약이다 보니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 승계의 의무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는 잊혀질만 하면 바로 나올 정도로 수년째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국회에서도 경비업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근로기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최근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취재를 종합해보면 아파트 경비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는 명제는 직고용 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현재로서는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만큼 대체로 사실로 판명됩니다. 사실 확인 정태용입니다. 요즘 차에서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이 대세라고 하죠. 그런데 캠핑 금지 구역에서 버젓이 야영에 취식까지 하는 얌체 차박족들로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에 여기서 9명이 숨진 곳이라서 안 된다는데도 오히려 무료라면서 차를 세우고 차박을 할 정도죠. 산더미처럼 쌓이는 쓰레기도 문제입니다. 박기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연천군의 임진강변입니다. 곳곳에 트렁크와 텐트를 연결한 차량이 눈에 띕니다. 의자와 식기도구는 물론 화로로 불을 피워 식사 준비까지 합니다. 최근 차에서 캠핑을 즐기는 일명 차박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인기를 얻은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차박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보시다시피 야영과 취사 행위가 금지된 지역이지만 건너편을 보시면 차박을 즐기기 위한 차량들이 잔뜩 들어서 있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해도 돼요. 알아서 하시는 거지 뭐. 하천법상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야영과 숙박은 금지돼 있는데 이를 알고도 경관이 좋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 안쪽에 갇혔었는데 요즘 못 치게 해가지고 좀 다 이쪽이 좀 몰려 있는 거지. 그런 일이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의만 주고 그냥 무긴 했어요. 워낙 많으니까 막. 이곳은 심지어 2009년 북한의 댐 방류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곳인데 포부에 따른 범람도 잦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주말만 지나면 산처럼 쌓인 쓰레기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누구 한 분만 그 특정 장소에 버리시면은 그쪽 자리가 다 이제 아예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거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집에 있던 쓰레기도 갖고 오시고 막.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갈수록 늘고 있는 차박. 위험천만한 야영 장소는 물론 곳곳이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여름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전국 해수욕장이 속속 개장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표적인 피서지 부산 해운대는 어떨까요? 해운대의 어제와 오늘을 세상 돋보기로 들여다봤습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는 무려 70만 명이 넘는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려 있습니까? 50만 명의 인파가 오늘이 가장 많은 피서객들이 주요 피서지에 인파가 몰리면서 매년 여름이면 해운대에 몇십만 인파가 다녀갔다는 기사가 단골처럼 나옵니다. 그만큼 해운대는 여름 피서지의 상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80년대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식은 부산시의 큰 행사였습니다.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앞으로는 더 크게 각광받을 것으로 백사장을 가득 메운 피서 인파가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바다에는 그야말로 물 반 사람 반입니다. 지난 2008년에는 백사장에 무려 7,937개의 파라솔이 설치돼 한국기록원이 인정한 국내 최다 파라솔 기록을 세웠습니다. 계단 바로 밑에까지 파라솔을 꽂고 보안도로에는 서로가 사람이 지나갈 때 어깨가 같이 부딪히고 이 정도였을 테니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광경이 연출됐지만 코로나19가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지난 1일 임시 개장 이후 3주째 백사장엔 아직 파라솔 하나 없습니다. 해수욕장 입장 전에는 식당처럼 안심콜로 방문 등록을 해야 합니다. 5명 이상 모일 수도 없어 3344 띄엄띄엄 자리를 잡은 피서객들. 물놀이 할 때도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수영할 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저녁이 되면 방역 수칙이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 시각이 저녁 7시입니다. 아직 해가 지지도 않았는데요. 지금부터 새벽 2시까지는 2명 이상이 모여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서서히 어둠이 깔리면 백사장 곳곳에 술판이 벌어집니다. 매일같이 단속반과의 전쟁이 펼쳐집니다. 음식물 취식하시면 안 돼요. 저희 해운대구청 단속반이고요. 미안합니다. 이제 1차, 2차 이렇게 음주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좀 언성을 높이거나 특별 몸싸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시국에 맞이한 두 번째 여름. 추억 속 해운대의 모습을 하루빨리 되찾으려면 올여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세상 돋보기였습니다. 이 2009년 뉴욕 허드슨강 불시착 사고를 담은 이 영화에서 주인공의 설리 기장은 차가운 강물이 들어찬 비행기 안을 몇 차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비행기에서 탈출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소방대원의 철칙은 first in, last out. 먼저 현장에 들어가고 맨 나중에 나온답니다. 고 김동식 소방령은 나흘 전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가장 먼저 뛰어들어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화재가 일어난 쿠팡 불매와 표원 탈퇴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쿠팡 측은 이미 결정된 것이라고 하지만 물류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불과 5시간 뒤 소방관의 생사도 모르는 상태에서 창업자인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 의장과 등기 이사직에서 물러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니 국민 눈에는 세월호 침몰 당시 혼자 살겠다고 속옷 차림으로 뛰쳐나간 세월호 선장의 모습이 오버랩된 겁니다. 김 창업자는 지난해 과로사 문제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자 곧바로 공동대표 이사직을 던졌고 쿠팡 물류센터와 외주업체 등에서 그동안 노동자 9명이 사망했음에도 단 한 번도 직접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화재 초기에 8분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노조 주장이지만 휴대전화 지참 금지라는 현장 근무 지침 때문에 화재 신고조차 우왕좌왕한 걸로 보면 로켓 배송을 내세우는 굴지의 그 대기업이 맞나 싶습니다. 하인리히 법칙은 한마디로 예측할 수 없는 재앙은 없다입니다. 큰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작은 재해가 발생을 했고 같은 원인으로 다칠 뻔한 사건이 있었을 거라는 분석이죠. 쿠팡은 올 초 미국 상장을 위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 한국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기업 경영의 주요 리스크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쿠팡의 리스크는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창업자의 안일한 현실 인식에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5시간 만에 사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 중인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도 언급한 만큼 북미 대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유수아 기자입니다. 한미일 북핵 대표 협의가 오늘 오전 차례로 진행됐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카운터파트 간 첫 대면 협의에서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지난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와 대결을 동시에 언급한 데 대한 반응도 내놨습니다. 미국 역시 대화와 대결 어느 쪽이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며
평양으로부터 만남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는데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 보좌관이 흥미로운 신호이고 더 분명한 대화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대화에 나올 가능성은 충분하고 단지 북중 간이라든지 북러 간의 조율, 대화의 시점, 어제, 대화급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을 충분히 할 것으로. 한편 북한은 같은 날 주중 북한 대사가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북 2주년을 기념하는 기고문을 중국 기관지에 실어 중국과의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유가 등 전기 생산 원가가 전분기 대비 크게 올라 이를 반영해야 하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에 따라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틈타 바다, 공해상에서 담배를 밀수하는 행위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번엔 목포에서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중국 어선과 접선해 담배를 밀반입하다가 적발됐는데 배 안에는 생선이 아닌 25억 원어치의 담배로 가득했습니다. 정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 위에서 경비함정이 의심스러운 한 어선에 접근합니다. 어선 내 창고를 열어보니 담배가 보입니다. 담배 상자를 꺼내 한가득 쌓아도 끊임없이 담배가 나옵니다. 적발된 담배는 1,060박스, 56만 갑으로 시가 25억 5천만 원어치. 금어기라 어선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서쪽에서 어획물 운반선이 들어오던 걸 수상히 여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공해상에서 중국 어선과 접선해 크레인으로 밀수 담배를 옮겨 싣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선장과 선원 1명이 구속됐고 나머지 외국인 선원 4명의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담배뿐만 아니라 한국산 담배도 포함됐는데 해경은 이 담배가 수출용인지 모조품인지 정밀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21억 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하려던 소형 어선을 추적 끝에 붙잡는 등 최근 들어 밀수가 늘고 있습니다. 저가로 들여다보니까 시중에 팔았을 때 선업의 이득이 남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는 게. 해경은 세관, 군 당국과 공조를 통해 유사 밀수 행위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지난주부터 프로야구 관중 입장 허용 비율이 상향됐는데 그 때문일까요? 몇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진기록이 쏟아졌습니다. 김동환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루수가 잡아 유격수 거쳐 1루로, 유격수에서 이루수 1루수로, 두산은 1루에 주자만 나가면 병살타를 때렸습니다. 한 경기에서만 6개, 27개의 아웃 카운트 중 12개를 병살타로 기록한 건데 이는 KBO 역대 최다 타이 기록입니다. 공교롭게도 기존 기록 역시 14년 전 두산이 작성했습니다. 두산이 병살타 전문이라면 롯데는 3중살 제독입니다. 어제 지시환이 2명의 주자와 함께 아웃되며 올 시즌 1호를 기록했는데 이로써 롯데는 최근 2년간 나온 5개의 3중살 중 4개를 책임졌습니다. SSG는 홈런 공장의 진가를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한화를 상대로 최정, 한유섬, 로맥, 정윤이 연달아 담장을 넘겼습니다. 4타자 연속 홈런은 통산 3번째로 나온 최다 연속 홈런 타이 기록입니다. 대기록의 희생양이 된 한화는 다음 경기에선 끝내기 견제사라는 진기록도 썼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관중 입장이 20% 늘어난 데 부응하듯 선수들은 이색적인 볼거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존람 선수가 PGA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에서 마지막 2홀 연속 버디로 짜릿하게 역전 우승했는데요. 오늘의 핫 클립입니다. 일 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절기하지였던 오늘 강한 햇볕이 기온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28.5도, 경기도 광주는 33.3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 곳곳에서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났는데요. 내일은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더위가 여전히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 27도, 광주 29도까지 오르겠고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방은 내일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이렇게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는 불안정해집니다. 내일 작은 우산 챙기시면 유용하게 쓰이겠는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최고 60mm의 꽤 굵은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고 오후부터 밤사이 충청과 남부 내륙을 따라서는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소나기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해서 선선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백사장까지 강하게 밀려올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